산책이라도 가던가. 아유,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얼른 출근해. 종일 TV 보면 안 지겨워? 안 그래도 요새 볼 게 없다. 영화도 다 봤던 거야. 밥 차려놓고 가. 날 더워서 쉬면 어떡해? 당신이 냉장고에서 반찬이랑 꺼내서 차려 먹어? 뭐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것저것 꺼내면 되지. 그냥 차려놓고 가면 되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7세 유명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유 씨의 남편은 요즘 말하는 삼식이입니다. 유 씨는 남편에게 이런 단어는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퇴직했으니 수고했다는 말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삼식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집에서 삼시세끼 얻어먹는 사람을 삼식이라고 한다는데 유 씨의 남편이 딱 그랬습니다. 남편을 가리켜 삼식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유 씨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유 씨는 남편이 집에 있은 후로는 정말 우울해졌습니다. 바쁘지만 않다면 정신과를 찾아가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삼식이 남편까지 챙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종일 퇴근이라는 게 없었죠. 할 줄 아는 요리도 없고 배울 의지도 없는 남편. 청소, 빨래, 설거지 뭐 하나도 자기 손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남편. 출근을 하면서도 점심을 챙겨놓고 가야 하는 현실에 지쳤습니다. 그러면서 입이나 다물고 있으면 또 몰랐습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유 씨에게 시끄러워서 TV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신경 쓰이니 나중에 돌리라는 남편.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뀌던지 아니면 유 씨가 나가던지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처음 1, 2년은 거의 울며 키웠습니다. 초보 엄마는 애 하나도 보기가 힘든데 둘을 동시에 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84개쯤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백 번 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육아에 참여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쌍둥이 때문에 유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남편에게 육아는 엄마의 일이고 자신은 돈을 벌어오는 게 일이라는 생각이 박힌 듯 했습니다. 유 씨는 아이들이 중학교 갈 때까지는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니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고 남편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유 씨는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자식들 교육 등에 신경 쓰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유 씨는 언제나 식구들 중 가장 일찍 일어났고 또 가장 늦게 잠들었습니다. 가정은 안정적이었지만 늘 걱정은 있었습니다. 돈 버느라 애쓰는 남편도 안쓰러웠고 자식들 교육 잘 시키기 위해 유 씨도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고 늘 허리띠 졸라매며 팍팍하게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쌍둥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취직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한 달에 얼마라도 벌어오는 게 보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축도 꽤나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생활한 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여보, 제발 양말은 빨래통에 넣어. 빨래통에 안 넣었어? 이거 당신 거잖아. 누가 보아도 그런 양말을 신을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보물찾기 하듯이 벗어놓은 양말을 찾아야 했습니다. 식탁 밑에 숨겨져 있거나 소파 사이에 들어가 있기도 했고
어쩔 땐 침대 머리맡에 올려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봤으면 당신이 넣으면 되잖아. 유 씨가 다시 일을 하다 보니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집안일이 늘 문제였습니다. 유 씨도 남편처럼 출근을 하니까 남편도 집안일을 같이 해줘야 하는데 여전히 살림은 유 씨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싸움의 원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유 씨가 전업주부인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기엔 유 씨는 시간도 기력도 없었습니다. 나도 퇴근하면 밥 먹고 좀 쉬고 싶어. 당신은 퇴근하면 모든 게 다 끝이잖아. 근데 나는 또 다른 일이 시작돼. 당신이 집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집에 오자마자 밥 차려야 되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도대체가 쉴 틈이 어디 있어?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밥은 원래 먹어야 하는 거고. 청소 빨래는 뭐 맨날 하나? 맨날 해. 아, 그럼 이틀에 한 번씩만 해. 당신은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거야? 내가 뭘 할 줄 알아야 하지. 적어도 설거지는 해야지. 식기세척기 사용법도 다 알려줬잖아. 아, 까먹었어. 금방 하는데 당신이 하면 되지. 왜 이라고 온 사람을 바가지 긁어? 대화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집안일 좀 같이 하자고 하면 바가지를 긁는다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쌍둥이가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방으로 쏙 들어가서 TV를 보거나 하며 개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 씨는 쌍둥이들까지 챙기고 자면 12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남편 버릇을 고친다고 남편 빨래만 안 해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런 대로 그냥 다시 입고 나갔습니다. 무딘 건지 독한 건지 몰랐죠. 그렇게 후줄근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앓느니 죽지 않은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남편은 그렇게 늙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싸우진 않았지만 유 씨 속만 문드러졌습니다.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자 싶었습니다. 더 나이 들고 자식들도 더 크고 여유가 생기면 남편도 바뀌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그리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대학도 졸업하고 독립해서 알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유 씨 부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얼마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집에 있어? 내가 갈 데가 어딨어? 동창 모임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 그거 귀찮아서 안 나가? 왜 한번 나가서 만나지? 점심만 먹고 헤어진다며? 가서 뭐해? 집에서 TV나 볼래? 남편이 소파에 드러누워 쿠션을 껴안은 채로 말했습니다. 시선은 TV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유 씨는 남편의 심드렁한 대답에 남몰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퇴직한 지 6개월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마음껏 쉬게 하자 싶어서 처음엔 잔소리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몇 달 동안 지독한 생활을 했습니다. 씻지도 않고 외출도 안 하고 집에서 밥 먹고 드러누워서 TV 보는 것밖에 하지 않았죠. 산책이라도 가던가? 아유,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얼른 출근해. 산책이라도 가라 하면 귀찮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격리된 것과 같은 생활을 스스로 택해서 했습니다. 종일 TV 보면 안 지겨워? 안 그래도 요새 볼 게 없다. 영화도 다 봤던 거야. 하루에 좋게 10시간도 넘게 보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그게 재밌다고 적성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유 씨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남편 때문에 유 씨의 할 일이 너무 늘어버렸습니다. 삼시세끼 챙겨주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여전히 유 씨의 일이었으니 말이죠.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했지만 그게 또 몇 달 지날수록 유 씨도 지쳤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했으면 이제는 유 씨가 일하는 동안에 집에서 뭐라도 해야 할 텐데 시체처럼 지내는 남편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밥 차려놓고 가. 유 씨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식탁을 덮는 덮개도 샀습니다. 옛날에 유 씨가 어릴 적에 썼던 그런 것 말이죠. 남편의 점심이었습니다. 어딜 나가지 않으니 집에서 세 끼를 먹었는데 문제는 남편이 자기 손으로는 밥을 차려 먹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다 말하기도 민망하긴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날 더워서 쉬면 어떡해? 당신이 냉장고에서 반찬이랑 꺼내서 차려 먹어? 뭐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것저것 꺼내면 되지. 그냥 차려놓고 가면 되잖아. 누군가는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남편은 정말로 딱 라면밖에 못 끓였습니다. 매일 점심을 라면만 먹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요새 흔한 배달 앱도 이용할 줄도 모르고 전화번호를 찾아서 배달을 시키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바보라서가 아니라 귀찮아서겠지만 말이죠. 어쨌거나 이런 생활도 반년간 이어지니 참 사람 할 짓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건 네가 버릇을 잘못 들였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건 유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앓느니 죽지 하다가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차라리 앓는 게 나았을지도 몰랐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안 하는 걸 어떻게 해? 안 하면 시켜야지. 아휴, 나도 그게 되면 좋겠다. 유 씨라고 노력을 안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남편이 이기고 말았지만 말이죠. 뭘 가르쳐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 유 씨의 입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건 모두 유 씨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끌고 와서 뭐라도 하는 법을 알려줘. 그래도 수진이 아빠는 김치찌개는 혼자 끓였다. 지금은 친구의 전 남편이 되었지만 그래도 유 씨의 남편보다는 상태가 양호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유 씨가 2시쯤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배고프다고 성화였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점심시간 지났는데. 2시에 온다고 말했잖아. 유 씨가 외출이라도 하는 날에는 남편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유 씨만을 기다렸습니다. 주말에 유 씨가 집에 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때가 되면 딱 식탁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죠. 여보, 이리 좀 와봐. 아, 왜? 김치찌개 끓일 건데 좀 와서 봐. 내가 그걸 왜 봐? 당신 혼자 있을 때 요리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야? 당신이 다 차려놓고 가고 퇴근해서 같이 먹는데 내가 왜 찌개를 끓여? 아니, 진짜 간단해. 김치만 넣고 끓이면 된다니까? 그렇게 간단한 거면 김치찌개 식당은 뭐하러 있어? 얄미운 주둥이를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점심 정도는 알아서 해결 좀 해. 아, 그럼 난 안 먹어버려. 무슨 초등학생과 대화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이가 60인지 6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당신은 안 먹어? 입맛 없어. 밖에서 커피 마시니까 입맛이 없지. 남편은 혀를 차며 유 씨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식성은 또 얼마나 좋던지 한 번 찌개를 냄비째 끓여놓으면 한두 끼면 뚝딱이었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아들을 키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이 먹은 백수 아들 말이죠.
당신이 설거지 좀 하지? 아, 거기도. 이따가 할게. 하지만 씻고 나와 보니 그대로였습니다. 물 한번 틀어보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할 리가 없었습니다. 또 그걸 그냥 두면 되는데 그릇이 쌓여 있는 건 보질 못하는 성미가 문제였습니다. 결국 남편이 먹은 그릇들을 유 씨가 설거지를 했지만 정작 남편은 드라마에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 여자들은 유 씨의 남편 같은 사람을 보고 삼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식이 남편. 그 말이 틀린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유 씨의 남편 정도면 그 중에서도 상급 삼식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으니 말이죠. 너네 남편 우울증 아니니? 우울증? 그래? 퇴직하면 남자들 우울증 온대잖아. 밖에도 안 나간다며? 병원에 한번 가봐. 유 씨의 남편은 병원도 귀찮아서 안 갈 사람이었습니다. 유 씨도 친구의 말을 듣고 남편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아무리 봐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친구들 만나는 걸 귀찮아했고 직장 다닐 때도 주말이면 늘 집에만 붙어 있으려고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물 만난 고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만 있는 생활이 진심으로 즐거워 보였습니다. 유 씨는 이래저래 조언을 들어 남편을 요리학원에도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요리에 취미를 붙이거나 제2의 인생을 사는 중년 남자들도 많다고 들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끌고는 갔는데 그만두는 것까지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등록을 취소하고 온 남편 때문에 유 씨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유 씨도 노력할 힘도 없었습니다. 출근하는 거야? 유 씨의 말에 남편이 식탁을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밥은? 밥 뭐? 점심? 나도 이제 못하겠어. 냉장고에 반찬들 다 있어. 아까 아침에 먹은 국은 가스레인지 위에 있고, 반찬 꺼내고 국도 데워서 먹어? 가스레인지 정도는 켤 수 있잖아. 밥은 밥솥에 있어. 유 씨는 신발을 신으며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인상이 사정없이 구겨졌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고는 유 씨는 출근했습니다. 바뀌려는 의지가 없는 남편이었으니 유 씨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 씨의 뒤통수를 향해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퇴근해서 집에 오니 이른 시간이었지만 집안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해가 길어 어둡지는 않으나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집에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안방 문을 살짝 열어보자 침대에서 TV를 보다 잠들었는지 남편이 미동이 없었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나와 둘러봤는데 아무래도 점심을 건너 뛴 것 같았습니다. 싱크대는 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고 설거지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 씨는 남편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점심 저녁을 굶어서 시위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같았으면 깨워서 뭐라도 먹였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유 씨가 출근할 때까지도 남편은 누워 있었습니다. 진작에 깬 것 같았는데 눈은 뜨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짧은 한숨을 짓고는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속이 부대껴 아침은 건너뛰었고 빈 식탁 그대로 출근을 했죠. 남편이 밥은 먹었는지 이제는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배고프면 어련히 알아서 먹을까 싶었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자 엉망이 된 부엌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또 자는지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뭐라도 먹으려고 했다는 게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유 씨에게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진짜 남편 대접 이따구로 할래? 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푸대접을 해? 내가 무슨 푸대접을 했다고 그래? 퇴직해서 집에 있으니까 꼴 보기 싫어. 무슨 말이야, 그게. 당신 손으로 밥 해 먹으라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래. 당연히 나한테는 힘들지. 아주 남편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라. 이틀 동안 맺힌 게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유 씨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나도 일하고 들어오면 힘들어. 집에 있는 사람이 자기 밥 정도는 챙겨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다고 빨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돈 좀 번다고 나를 아주 시종처럼 부리겠다는 말이잖아. 당신은 내가 집에 있을 때 날 시종처럼 생각했나 보지? 아무튼간 한마디를 안 줘. 지고 이기고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 씨가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됐다. 밥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말도 걸지 말고. 그렇게 또다시 냉전 상태였습니다. 밥은 시켜 먹기도 하고 나가서 사 먹기도 하고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알아서 해 먹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남편의 유치한 복수였습니다. 여보, 제발 좀. 먹으면 분리수거 좀 해. 내가 뭘. 이게 뭐야? 부엌이 쓰레기장이야? 뭘 시켜 먹은 건지 음식물 담긴 플라스틱 그릇과 스티로폼 접시, 나무젓가락 등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딱 자기 먹을 거만 먹고 일어선 듯 보였죠. 안 냅둬. 내가 알아서 치울 테니까. 그리고 말 걸지 말랬지?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유 씨도 남편과는 말도 섞기 싫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기 밥만 챙겨 먹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 무슨 빨래가 그렇게 많이 생기고 뭘 그렇게 어지르는지 몰랐습니다. 그걸 유 씨 혼자 하려니까 버거웠죠. 유 씨는 주중에도 주말에도 남편이랑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내내 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서 휴식을 좀 취하고 싶은데 어쩔 때는 회사보다도 유 씨를 힘들게 하는 게 집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해서 혼자 사는 친구가 부럽다고 생각한다면 말 다 한 것이 아닌가 싶었죠. 그렇다고 유 씨에게 다정한 남편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 이런 동거 생활을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아마 남편은 유 씨를 아내가 아니라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유치해지고 애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나이 들어 이런 애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유치한 싸움의 종지부를 찍고 싶었습니다. 유 씨가 마음을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집을 치웠습니다. 남편이 깎아놓은 손톱이 발에 밟히는 바람에 머릿속에 참을인을 새기며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돼지우리에서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청소기 소리에 남편이 TV 보는 소리가 묻혔습니다. 이 집에 혼자 있는 것만 같아서 어쩐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소파 앞으로 가자 반쯤 드러누워 있는 남편의 발이 걸렸습니다. 발 쪽으로 청소기를 가져가자 남편이 한 발씩 들었다 내렸다 했습니다.
남편은 이래놓고는 분명 유 씨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었습니다. 이왕 돌리는 김에 방까지 청소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남편이 벼랑간 짜증을 냈습니다. 아, 청소기 소리 때문에 TV가 안 들리잖아. 언제까지 할 거야? 방도 할 거야. 그걸 지금 꼭 해야 돼? 지금 안 하면 언제 해? 내일 아침에 해. 아침에 출근하려면 바빠. 그럼 10분 일찍 일어나서 해. 사람 신경 쓰이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 나이 먹으니까 귀도 같이 먹었나? 소리 시끄럽다고? 유 씨는 청소기의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 그대로 청소기를 남편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놀라 청소기를 받아들었죠. 지금 던졌어? 그래. 던졌다. 당신이 진짜 실성을 했구나. 당신 퇴직한 지 1년이 다 돼가 그런데 내가 다시 돈을 벌어오라는 게 아니잖아. 뭐라도 좀 해. 나가서 차라리 골프를 치던가. 내가 골프를 왜 쳐? 그러면 다른 취미라도 가져보던지. 내가 내 집에 있겠다는데 왜 난리야, 도대체? 그렇게 집이 좋으면 집에 있으면서 좀 치우고 가꾸고 하던가. 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나는 나가서 일하고 집안일도 하고 다 해야 해? 평생 바깥일 한 사람한테 이제 와서 살림을 시키려는 당신이 문제 아니야? 말인지 똥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퇴직해서 그저 편하게는 살고 싶고 집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저렇게도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유 씨는 집안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딱 유 씨의 옷만 빨았다 널었다 했고 반찬도 유 씨가 먹을 것만 딱 만들어서 먹고 치워버렸습니다. 남편이 배달시켜 먹고 남은 쓰레기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대로 두었고 화장실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두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이기나 기싸움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름쯤 뒤에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팬티도 하나도 없잖아. 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빨래할 때 내 거도 같이 돌리면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유치하게 굴어. 유치한 걸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그 말을 하니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나도 내 할 일 바빠. 필요한 사람이 해. 당신 거 골라서 따로 빨래하는 정성으로 그냥 같이 하면 되잖아. 나는 이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직장 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어. 노후를 생각하면 남편처럼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나도 퇴근하면 당신처럼 누가 해주는 밥 먹고 편히 쉬고 싶어. 나보고 하란 소리야.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적어도 나한테 당신 수발 들게는 하지 말아줘. 여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살았어? 안 하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늘 해오던 일이잖아. 나는 적어도 당신이 퇴직하면 다를 줄 알았어. 퇴직한 모든 남자들이 그러면 다 집안일 하고 그래. 적어도 당신처럼 아무것도 안 하진 않지.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하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평생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린 남편한테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내가 이런 여자랑 살고 있다. 참, 당신이랑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래. 살지 말자. 뭐라고? 살지 말자고. 안 그래도 나도 혼자 살고 싶었어. 당신이 나갈래? 아니면 내가 나갈까?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깟 밥하고 빨래하는 것 때문에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이혼이든 별거든 뭐든. 어쨌거나 나는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도저히 평화롭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집이 그렇게 좋다니까 안 나갈 것 같고, 나도 하루빨리 혼자 살고 싶으니까 내가 이번 주 내로 집 구해서 나갈게. 무슨 집을 구한다는 거야? 나도 몰라. 아파트를 구하든 오피스텔을 계약하든 어떻게든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제서야 남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유 씨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듯 했습니다. 유 씨는 이제서야 후련했습니다. 이러면 될 문제를 왜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나 싶었습니다.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했죠. 당신 술 마신 거 아니지? 안 마셨어. 그러면 노망이 났나? 정신이 아주 또렷하고 멀쩡해. 이렇게 맑은 게 오랜만일 정도로. 그럼 진짜로 나가겠다고? 유 씨는 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짐을 어떻게 싸야 할지 보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급하게 쫓아들어왔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일단 따로 살고. 서류 정리는 내가 나가는 대로 진행하자. 아, 누가 이혼해준대? 남편이 이혼 도장을 찍든 안 찍든 상관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유 씨는 이 숨막히는 집에서 떠날 것이었습니다. 일단 별거만 하더라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목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럼 뭐, 빨래하면 되는 거야? 그제서야 유 씨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애써 화를 참는 듯 했습니다. 유 씨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는지 한 발짝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다음 버스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버스를 몰라보고 그냥 보내버린 남편 탓이었습니다. 빨래를 하든 안 하든 당신 자유고, 이제는 당신 혼자 잘 살아봐. 퇴직 후 인생 즐겁게 살아. 내가 이제 돈 못 번다고 이렇게 버려? 내가 돈 때문에 당신 버릴 거였으면 진작 버렸어. 끝까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역시 이혼당해도 싸다. 유 씨는 남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정말로 이사를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나중에는 거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굴었지만 유 씨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소형 아파트를 구해서 나왔는데 유 씨가 살던 아파트보다 더 좋았습니다. 집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이제야 마음 놓고 쉴 공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남편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유 씨는 남편에게 이혼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온갖 가머니설로 유 씨를 잡으려드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가니까 내가 깨달았어. 여태 얼마나 내가 당신한테 무심했는지.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돌아와. 하지만 유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렇게 유 씨가 노력할 때는 본 척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살림해주는 사람이 그리운 모양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남편 몸종 노릇은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유 씨는 남편이 이혼장에 도장을 찍든 안 찍든 이렇게 따로 살 작정이었습니다. 유 씨로서는 아쉬울 것 하나 없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무릎이라도 꿇겠다며 매달렸지만 유 씨는 이사한 곳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었습니다. 이건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당장 헤어져. 아버지, 그럴 수 없어요. 너무 사랑한다고요. 엄마도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 그런 결혼하는 건 솔직히 엄마도 너무 싫다. 아니, 요즘에 이혼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연애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말이 되니?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사람 됨됨이만 봐주실 순 없어요? 그게 좋은 부모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박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랑하는 외동아들 33세 이재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결혼을 하라며 재촉했습니다. 요즘엔 그렇게 일찍 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결혼을 빨리 해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그러면서 아들이 30이 넘자마자 아들 직장 근처에 가지고 있던 25평 아파트를 내주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나간 뒤에 바로 아들이 들어가서 3년째 살고 있죠. 박 씨도 남편처럼 재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라도 한번 소개시켜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20대엔 공부하고 취업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도 안 한 듯 했고 대기업에 취직한 지 몇 년 된 지금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생긴 듯 했으니 말이죠. 다행히도 박 씨와 남편에게는 아들을 지원해 줄 여력이 있으니 이제 좋은 사람만 데리고 오면 됐습니다. 집 있고 차 있고 직장도 좋으니 잘 살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문제로 이렇게 속을 썩히는 걸 지나서 문드러지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특히나 어릴 적부터 공부밖에 몰라 한 번도 말썽을 부려본 적이 없는 아들이었으니 말이죠. 엄마, 만약에 제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엄마 마음에 안 들면 어쩌실 거예요? 반대하실 거예요? 어느 날 반찬 가지러 집에 방문한 아들이 박 씨에게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나 싶어서 박 씨는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반대할 게 뭐가 있어? 네가 좋다 그러면 우리도 좋지. 진심이세요? 당연하지. 근데 뭐 너무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 되지. 너무 이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아들은 그냥 하는 소리에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어떤 사람? 글쎄, 엄마 뻘만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자 어쩐지 아들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남편도 꽤나 흡족해했습니다. 그놈이 드디어 결혼을 하려나 보다. 결혼은 천천히 해도 되니까 여자친구나 한번 구경시켜줬으면 좋겠네. 아이고, 그래서 언제 손주를 봐? 후딱 해치워버려야지. 그리고 남편의 바람대로 얼마 뒤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말이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희선이라고 해요. 싹싹하게 인사하는 아가씨를 본 박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들이 33이니 어쩌면 여자친구는 20대일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일단 외향적으로 봤을 땐 전혀 20대 같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식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첫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선 씨라고 했죠. 아,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 그럴까? 올해 나이가 몇이나 되나? 아, 살갑게 대답하던 희선이 갑자기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대신 대답했죠. 39이에요. 박 씨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을 보니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던 듯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져 있었습니다. 무려 6살 차이였습니다. 39이면 당장 내년에 40이 되는 것이었죠. 박 씨는 너무 당황했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아,
제가 재현 씨보다 나이가 좀 많죠? 놀라셨죠? 그러자 아들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지 않아요? 누나가 좀 동안이에요. 그렇게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처음 봤을 때보다는 조금 차가워졌다는 것을 박씨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희선이 누나가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운명이라고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아들과 여자친구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6살 차이면 지나가다라도 마주칠 일이 없었을 텐데 같은 학교 졸업생인 것이 뭐가 대단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민망할까봐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한참 이야기를 해보니 아들의 여자친구는 예의 있어 보이지만 기는 세 보였습니다.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들과 얘기하는 걸 보면 연인이 아니라 누나와 동생 같았습니다. 나이를 듣고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심하게 말하자면 엄마와 아들 같기도 했죠. 여자친구에 비해 아들의 성격이 순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이까지 훨씬 어리니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박 씨의 선입견일 수도 있겠죠. 나이를 듣는 순간 온통 신경이 그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기 직전 아들은 더욱 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걸 말씀을 안 드려서요. 누나가 돌싱이에요. 그게 뭔 소리야? 남편은 어리둥절해했고 박 씨의 얼굴은 더 이상 하얘질 수 없을 만큼 질렸습니다. 아, 이혼했다고요. 뭐라고? 아, 그게 어릴 때 못 모르고 결혼했다가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결혼 기간은 짧아요. 그건 전혀 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보다 6살이나 많은 이혼녀라는 소리에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남편은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엄마가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제가 누굴 데리고 오든 반대하지 않겠다고. 그러자 남편이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기세가 워낙 흉흉해서 변명하려던 아들도 여자친구도 깨갱하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일단 서둘러 아들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과 둘만 남은 박 씨. 심란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그 성격에 그 정도 반응이면 아주 많이 참은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밥상을 치울 생각도 못하고 앉아 있다가 시간이 꽤 흘렀을 때 문득 떠오른 생각에 서둘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아, 여자친구, 애는 없지? 박 씨의 말에 남편이 옆에서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았습니다. 네, 없어요. 알았다. 그렇게 전화를 끊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럼 당연히 중요하지. 여기에 애까지 있으면 나 못 살아. 애가 있든 없든 이건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당장 헤어지라 그래. 박 씨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33살 먹은 다 큰 아들이 부모가 헤어지란다고 헤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것을 보면 가볍게 만나는 사이도 아닐 테니 말이죠. 그래도 일단은 애라도 없으니까. 최악은 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과 끊임없이 상의를 해보았지만 무슨 일이든 아들을 지지해주고 싶었던 박 씨도 이번만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보다 6살 연상이라는 것도 뜨끔했는데 이혼을 했던 여자라니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남편이 없을 때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는 솔직히 찬성할 수가 없어. 엄마가 지난번에 아니,
그건 몰라서 했던 말이고, 다른 사람 일이라면 모르지만, 내 아들이 그런 결혼하는 건 솔직히 엄마는 싫다. 아니, 요즘에 이혼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연애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말이 되니?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사람 됨됨이만 봐주실 순 없어요? 그게 좋은 부모 아니에요? 아들의 말이 크게 틀리지도 않았지만 역시나 그것도 남의 일일 때나 가능했습니다. 일단 연애만 해, 재현아. 1년 반밖에 안 만났다며. 한 1, 2년 정도 더 연애해보고, 그때 가서도 꼭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이게 박 씨가 물러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불가능하게 된 것은 한 달쯤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언니, 재현이 여자친구 있어? 갑작스런 질문에 박 씨가 뜨끔했습니다. 그건 왜 물어? 아니, 재현이 여자친구가 우리 수경이 동창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뭐? 근데 재현이가 우리 수경이보다 6살이나 어리잖아. 그래서 내가 아닐 거라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사진을 봤다고 하더라고. 그래? 조카인 수경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박 씨의 조카가 올해 38살이고 아들과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사실이었으니 말이죠. 아들이 여자친구와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했을 때 왜 그 생각을 못했었나 싶었습니다. 근데 수경이가 그 동창이 결혼했었다고 그러던데. 박 씨는 속으로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다지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말이 없자 여동생이 어머 맞구나 하고 잠시 침묵을 했습니다. 애까지 있는 사람이랑 만나는데 언니는 괜찮아? 뭐? 박 씨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여동생이 더 놀라서 말했습니다. 몰랐던 거야, 설마? 수경이가 그 친구 애가 둘이나 있대. 그럴 리가 없어. 어릴 때 결혼했다가 금방 이혼했다고 그랬는데 애도 없다고 그랬어. 어? 하나는 벌써 중3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이래. 말도 안 돼. 그러면 수경이가 아는 사람이 아닌가? 들어보니까 이혼하면서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고 시아버지 차를 몰로 내리쳐서 망가뜨렸다나 뭐라나 아주 요란하게 이혼했다던데. 어릴 때부터 그 여자애가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했다고 수경이가 그랬어. 놀라서 전화했더니 아닌가? 그런데 그런 우연이 있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셋이 동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박 씨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박 씨는 지갑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박 씨는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한 박 씨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초조한 기분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달칵하고 문이 열렸는데 웬걸. 예상과는 다른 사람이 박 씨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아들 재현의 여자친구인 희선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박 씨가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자신의 집인양 박 씨를 맞는 아들의 여자친구. 얼떨결에 안으로 들어간 박 씨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웬 초등학생이 하나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굳이 묻지 않아도 여동생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시선이 아이에게 꽂히자
희선이 얼른 아이를 등 뒤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제법 커다란 아이는 숨긴다고 숨겨지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박 씨는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구나. 여자친구는 낭패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수경이라고 알죠? 재현이랑 같은 학교 나온 사촌 누나인데. 그러자 그 표정이 희게 질리는 것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여기 살아요? 누가 봐도 놀러온 옷차림은 아니었습니다. 아, 저만요. 애는 애 아빠가 하루만 맡아달라고 해서요. 애가 둘이라면서요. 둘 다 애 아빠가 키워요. 왜 거짓말했어요? 재현 씨가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천천히 하자고 해서요. 박 씨가 눈을 꼭 감자 희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둘 다 제가 안 키워요. 그 부분은 어머님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기 자식 앞에서 어쩜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등 뒤에 숨긴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변명했습니다. 이런 여자랑 내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꼭 절벽에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6살 연상 처녀라고 해도 잠 못 이룰 것 같은데 이혼녀의 애가 둘이나 딸린 여자라니 기가 센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팔자가 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못된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 이 여자가 그리고 내 아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나는 이 결혼 절대 안 돼요. 이혼까지는 내가 100번 양보한다고 쳐도 애 둘 딸린 여자? 나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애가 이렇게 내 아들 집에 오는 것도 너무너무 싫고요. 그렇다고 애 둘을 놓고 나와서 재혼하겠다는 아가씨도 좋아 보이진 않네요. 박 씨의 말에 아들의 여자친구는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애들은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 키우는 것 같아서 두고 온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싫다고 하시면 이제 다시는 집에 못 오게 할게요. 저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꼬였는데 재현 씨랑 잘 살 수 있어요. 살림도 잘하고요. 어디 가서 똑 부러진다는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싫어요. 그래도 싫다고요. 박 씨가 외쳤습니다. 숨이 가빠오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자신도 애 앞에서 이러는 것이 못났다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 집의 아들을 못 오게 하겠다는 말을 아들 면전에다 하는 저 여자는 더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박 씨가 진저리 치자 여자도 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다고 저희 쉽게 헤어질 사이 아니에요. 이런다고 남녀 사이를 돌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머님이 진짜 재현 씨를 사랑하신다면 응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찾아와서 저한테 이러신 거 재현 씨가 알면 좋아할까요? 거의 협박이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또다시 소리를 치려다가 여자의 등 뒤에 보이는 어린 인형을 보고 애써 목소리를 내려 말했습니다. 여기 재현이 집이지만 우리가 사준 집이에요. 신혼집 하라고 명의도 아직은 애 아빠 거고요. 결혼하면 바꿔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이 집은 저희가 다시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산다면 부모 지원이 없어도 잘 살겠죠. 우리 재현이 취직한 지 고작 몇 년이고 33세 부모 지원도 없는 철부지 데리고 살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각오했다면 이제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살게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힘없는 발걸음이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망연자실에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도 집에 돌아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힘도 없었고 남편에게 말하기까진 박 씨도 시간이 필요할 듯 했습니다. 박
박 씨도 조금 더 마음을 다잡은 뒤에 말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그런 결심이 무색하게도 아들이 그날 밤 바로 박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쳐들어왔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듯 했습니다. 네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집에 와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전 화내는 법이 없었던 아들이 박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더 놀라서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네 엄마가 너희 집에 갔다고? 남편이 그제서야 아들의 말을 깨닫고는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그저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희선이 누나한테 뭐라 그러셨냐고요? 남편은 여전히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엄마, 애가 있으면 어때요? 누나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아들의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뒤집어졌습니다. 입에 곧 거품을 물을 듯 크게 벌리고 삿대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너무 충격이 크니 말이 잘 나오지 않았던 것이 바로 몇 시간 전이었으니 말이죠. 이기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엄마는 그 꼴 절대로 못 봐. 그리고 그 여자가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고 한들 그게 좋은 일이니? 다 큰 자식들 전 남편한테 보낸 여잔데 모성애라는 게 있긴 한 거야? 애 앞에서 다시는 못 오게 하겠다느니 그런 소리 하는 여자가 정말 네가 결혼하려는 사람이니?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남편의 외침에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낮에 재현이네 집에 갔었는데 그 여자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 아빠가 잠깐 맡겼다면서 초등학생 아들도 같이 있었고요. 그 애는 둘째고 첫째는 중학교 3학년이래요. 뭐야? 애가 없다면서? 오래전에 헤어졌다면서? 다 거짓말이었어요.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애들 둘이나 있고요. 아, 애들은 애 아빠가 키운다고요. 같이 살지 않을 거라고요. 그게 중요하니? 너 그렇게 살다가 그 여자 전 남편이 애들 못 키우겠다고 보내버리면? 둘째는 아직 초등학생이라며? 그렇게 맡기는 걸 보면 가능성이 없는 소리도 아니잖아. 너는 그게 감당이 되겠어? 네. 저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내 자식도 허벅지 찔러가며 키우는 거야. 지금 그게 문제야? 애를 보내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당장 헤어지지 못해?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혼했어도 저랑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애 둘을 낳고 이혼해서 나왔으면 단순히 남녀간에 헤어지고 만 게 아니야. 지금은 저를 사랑한다고요. 박 씨는 머리가 띵하니 울리는 것 같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낮부터 하도 신경을 썼더니 골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가 너보다 하나라도 나은 게 있니? 어쩜 그렇게 부모 맘을 몰라. 차라리 그냥 못난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우리도 이렇게 반대 안 해. 그런데 나 큰 애까지 있는 이혼녀는 정말 이건 아니지 않니?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누나도 이혼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대요. 그 상처까지도 제가 보듬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혼하면서 시아버지 차를 때려 부셨다던데 그것도 알고 하는 소리야? 그러자 아들도 조금 놀란 눈치였고 남편의 눈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누나 잘못은 없었고요. 그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아는 거잖냐. 그리고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지만 그걸 부부가 같이 겪어가야지. 힘든 일 혼자 겪은 사람하고 이제 막 사회에 나온 너랑 같이 사는 게 쉬울 줄 알아? 그렇게 세상 풍파 다 겪은 사람을 며느리로 맞을 자신도 없다.
엄마 며느리가 아니라 제 배우자가 되는 거잖아요. 알아서 잘 살겠거니 생각해 줄 순 없어요? 나도 다른 사람 일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넌 내 아들이잖아. 박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가져가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그 여자가 그건 또 싫다 그래? 잠시 말문이 막힌 아들의 눈치를 보니 그것 때문에 둘이 어떤 이야기가 오간 듯 했습니다.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랑 정 결혼해야 된다면 그 집 당장 빼라. 너 주느니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다. 아버지, 네가 선택해라. 그러자 아들이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거봐라. 돈 없이 결혼할 자신도 없는데 무슨 세계의 사랑이라고 부모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 부모 말 무시하고 살아가겠다는 자식한테는 우리가 힘들게 번 돈 주고 싶지 않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절 힘들게 하세요? 저도 성인이고 제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 아니냐? 남편의 말에 아들도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박 씨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네. 부모님 반대로 사랑하는 여자랑 헤어질 수 없어요. 집은 곧 짐 정리해서 나갈게요. 그러더니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꼭 사망 선고라도 되는 듯 박 씨를 괴롭게 했습니다. 부모마저도 저버려야 할 만큼의 사랑인가 싶었습니다. 남편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들의 반항에 박 씨와 남편 모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대로 아들을 잃을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차마 눈뜨고 지켜볼 자신도 없었습니다. 아들 없는 셈 치고 살아. 눈앞에 안 보이면 덜 괴롭겠지. 그 말을 하는 남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괴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는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들과는 연락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박 씨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동생에게 흘러들어갔던 말이 친척들 사이에서 돌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박 씨를 책망했습니다. 부모가 무슨 자격으로 자식 결혼에 감나라 배나라 하냐며 입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박 씨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같은 말을 했을 테니 말이죠. 여보, 재현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까? 박 씨의 말에 남편은 당연히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자식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그 속이 멀쩡할 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들은 그 집을 비우고 나갔습니다. 텅 빈 집을 보는 박 씨의 마음도 똑같이 텅 빈 듯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줄 생각도 못하고 비워두었습니다. 여보, 재현이한테 연락해봤어?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문득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안 해봤지. 한번 해보지. 그렇게 단호하던 남편이 어쩐 일인지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친구도 같이 한번 오라고 해봐. 남편의 말에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허락할 생각이야? 나도 몰라.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보기나 해볼까 생각 중이야. 남편은 아들이 그리운 듯 했습니다. 박 씨도 사실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자신들이 고집을 꺾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천천히 생각해보자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삶을 무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다 큰 성인이니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부모를 저버릴 만큼 그렇게 사랑한다면 부모도 부모로서 한 번쯤은 마음을 열고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전화번호를 바꾸지는 않았는지 아들이 전화를 받았고 그날 밤 박 씨는 1년 만에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을 아들의 얼굴이 어쩐지 헬쑥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때보다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왜 혼자 왔어? 같이 오라니까. 여자친구와 함께 보고 싶다고 했을 땐 말이 없더니 집에는 혼자 온 아들. 우리가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래. 그럴 생각 없다.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헤어졌어요. 뭐? 박 씨도 남편도 이혼녀 소리를 들었을 때만큼 놀랐습니다. 그때 이사 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헤어졌어요. 아니 왜? 작은 아파트 월세로 갔는데 저랑은 결혼할 수 없대요.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줄 사람이 필요하대요. 아들의 일그러지는 표정을 따라 박 씨도 남편도 괴로운 표정을 했습니다. 아파트 안 주신다고 했을 때 좀 다퉜어요. 그런데 저는 경제적인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희선이 누나는 아니었나 봐요. 저 하나만으로는 안 됐나 봐요. 그렇게 중내산해 하더니 결국 헤어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 싸움을 하다가 헤어진 것도 아닌 배경이 사라진 아들이 싫어져 헤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진작 연락 안 했어? 그냥 엄마 아빠 뵐 면목도 없고요. 그렇게 가슴에 대못 받고 나가서 잘 못 사는 모습 보여드리기도 죄송스럽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박 씨의 마음도 미어졌습니다. 어쩐지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전부 자신의 탓인 듯 했습니다. 그때 결혼을 허락했다면 둘은 행복하게 살았을까? 잘 살 수 있는 연인을 괜한 욕심에 찢어놓은 것이 아닐까? 부모라는 이유로 돈으로 아들의 인생을 휘두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미안하다. 그 당시에는 절대 결혼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가 명료했는데 아들을 보니 그마저도 희미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랬나 싶었습니다. 자신은 무엇보다도 아들의 행복이 우선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오히려 감사해요. 집 없는 남자는 싫다고 떠난 사람이랑 평생 의지하며 살 수 없었겠죠. 그리고 전 남편도 찾아왔었고 말씀 못 드릴 일도 더 있었어요. 처음엔 엄마 아빠 원망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때는 눈이 멀었어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서 연락 못 드렸어요. 박 씨와 남편은 한참 말없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짐 옮겨라. 아직 집 비어 있다. 그리고 그 집은 네 명의로 바로 바꿔주마.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이번 일은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네 인생에 참견하지 않을 테니까 잘 살아봐. 너도 깨달은 바가 크겠지. 아들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는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남편도 인간이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이 아닌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헤어진 것이 아들에게 득일지 실일지는 모르겠지만 밑거름 삼아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했습니다. 아들도 자신들도 말이죠.